1875년 1월 18세의 황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밖 공식 발표는 천연두였지만 황제 침전 안에서 시신을 수습하던 환관들과 어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황제의 몸이 천연두의 상처와는 다르며 코가 무너지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병, 바로 매독 말기의 참혹한 증상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 불리는 황제가 어찌하여 사창개서나 올물법한 가장 더러운 병으로 죽어가야 했을까요? 이 비운의 주인공이 바로 청나라 10대의 황제 동치제 제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제국의 황제로 태어나 이토록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으며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철의 여인 서태후의 나무 인형으로 살다간 한 황제의 절망적인 삶을 추적합니다. 1850년대의 청나라는 100여 년 전 걸륭제 시절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난파선이었습니다. 모든 균열의 시작은 아편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에 쏟아부은 이 달콤한 독은 제국의 은을 유출시키고 백성들의 정신을 좀먹었습니다. 1839년 임칙서가 광저우에서 아편을 불태우자 영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함대를 보냈습니다. 제1차 아편전쟁입니다. 청나라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천 년간 자신들을 세상의 중심이라 부르며 서양인들을 오랑캐라 멸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악한 범선과 구식 화포를 가진 청나라 수군은 영국의 증기 군함 네메시스호가 뿜어내는 포화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842년의 난징 조약. 청나라는 홍콩을 할양하고 5개 항구를 강제로 개방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천조의 자존심이 서양 오랑캐의 군화에 무자비하게 짓밟힌 사건이었다. 황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은 하늘의 아들이 오랑캐에게 굴복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광기였습니다. 1851년 과거 시험에 낙방한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며 청나라 오랑캐를 몰아내고 지상천국을 세우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종교적 광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녀평등, 토지 균등 분배를 외치며 굶주린 백성들을 순식간에 규합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들은 청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난징을 점령하고 청경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이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군대는 와해되었고 관료들은 부패했습니다. 태평천국군은 장강 유역을 휩쓸며 베징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끔찍한 내전은 14년 동안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무려 2천만에서 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이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분쟁이었습니다. 제국은 말 그대로 안에서는 불타고 밖에서는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1850년에 황제가 된 인물이 제순의 아버지 한풍제였습니다. 그는 무능한 황제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불운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바로 쓰려 발버둥 쳤지만 태평천국과 서양 열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현실을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무에 시달리다 밤에는 술과 아편,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쾌락으로 잊으려 했습니다. 1856년 4월 27일, 바로 이 시기 한풍제의 수많은 후궁 중 하나였던 의귀비 여평나랍 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제순입니다. 이 아들의 탄생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탄생이었습니다. 한풍제는 몸이 허약해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제순은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귀비, 그녀가 바로 훗날 중국 대륙을 40년 넘게 통치할 철의 여인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후궁에서 황제의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로 급부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권력 그 자체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순이 누린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1856년, 그가 태어난 해에 영국과 프랑스는 에로호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건을 빌미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1860년 제순이 고작 4살이었을 때 영푸연합군은 텐진을 함락시키고 수도 베이징으로 징역해 들어왔습니다. 다급해진 한풍제는 사냥을 간다는 비겁한 변명을 대며 황후와 후궁들, 그리고 4살빼기 아들 제순을 데리고 만리장성 넘어 머나먼 열하의 피서산장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황제의 도주였습니다. 수도가 함락 위기에 처했는데 황제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베이징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풍제의 동생이었던 공친왕 혁흔이 남아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푸연합군은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문화 파괴 행위 중 하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청나라 황실의 보물이자 동서양 건축의 정수가 집약된 만원의 원, 즉 원명원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점의 보물이 약탈당했고 약탈이 끝난 뒤 영국군은 황제의 오맘에 대한 보복기라며 이 거대한 궁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원명원은 꼬박 3일 밤낮으로 불탔습니다. 중국 문명의 자부심이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살의 제순은 이 모든 소식을 도망친 열하의 행궁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궁전이 불탔다. 오랑캐들이 수도를 점령했다. 아버지는 죄인이 되었다. 이 기억은 그의 윤영이의 끔찍한 트라우마로 간됩니다. 훗날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가 유일하게 집착했던 것이 바로 이 원명원 재건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열하로 도망친 한풍은 극심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베이징으로 돌아갈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편과 주색으로 망가진 몸에 패전의 충격까지 더해지자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1861년 8월, 한풍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5살짜리 아들 제순을 침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어린 아들을 황태자로 임명하고 동시에 8명의 원로 대신을 고명 대신으로 임명하여 아들의 보좌를 맡깁니다. 이들은 숙순, 단화 등 대부분 만주족 보수파 귀족들이었습니다. 한풍제는 이 8명이 서양 세력과 타협하려 했던 자신의 동생 공친왕 혁흔을 견제하고 또한 너무나 야심이 강했던 아들의 생모 서태후를 견제해 주길 바랐습니다. 동시에 한풍제는 또 다른 견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실 황후인 동태후 자한에게는 어상이라는 옥새를, 아들의 생모인 서태후 자희에게는 동도당이라는 옥새를 하사합니다. 앞으로 황제의 모든 명령은 8명의 고명 대신이 작성하되 반드시 2 태후의 옥새가 모두 찍혀야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복잡한 공동 통치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풍제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만든 위태로운 권력의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여인의 야망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한풍제가 죽자마자 열하의 행궁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8명의 고명 대신 특히 숙수는 두 태후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유교적 논리를 내세우며 서태후를 권력에서 완벽하게 배제하려 했습니다. 서태후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황제인데 어째서 자신이 저 늙은 대신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두 사람과 접촉합니다. 한 명은 유순하고 마음이 약했지만 정실 황후로서 명분을 가졌던 동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동태후에게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저 대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황제를 폐위시킬지도 모른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베이징에서 영푸연합군과 굴욕적인 베이징 조약을 맺고 있던 한풍제의 동생 공친왕 혁흔이었습니다. 공친왕 역시 8명의 고명 대신에게 밀려 권력의 중심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서태후는 몰래 환관을 베이징으로 보내 공친왕에게 밀서를 전달합니다. 베이징에서 군사를 준비하라. 우리가 한풍제의 영구를 이끌고 베이징으로 돌아갈 때 거사를 일으키겠다. 1861년 11월 한풍제의 거대한 장례 행렬이 열하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8명의 고명 대신은 의기양양하게 황제의 관을 호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에 칼이 겨눠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친왕은 이미 베이징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례 행렬이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공친왕은 군대를 동원해 8명의 고명 대신을 정역 체포했습니다. 죄목은 황제를 기만하고 권력을 탐한 대역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비린내 나는 궁중 쿠데타, 신유정변입니다. 체포된 8명의 대신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동자였던 숙수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당했고 단화와 재원은 황제의 은혜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파직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한풍제가 죽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그가 세웠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861년 11월 5살의 제수는 자금성 태화전에서 청나라의 10대 황제로 공식 즉위합니다. 모든 것이 서태후의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제순을 황제로 내세우고 자신은 동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치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연호를 동치라고 선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태후가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었지만 실제로는 서태후가 공친왕과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라는 말은 머지않아 서태후 홀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변질될 것이었습니다. 5살의 황제 제수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용상에 앉혀졌지만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화려한 용포를 입었지만 그것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씌운 족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배경으로 어머니의 피 묻은 야망을 발판 삼아 그는 황제라는 이름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5살의 황제가 된 제순의 삶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잔인한 감옥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감옥은 자금성, 금지된 도시라 불리는 거대한 궁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어린 황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환관과 궁녀들이 촛불을 밝히고 들어와 잠에 취해
칭얼거리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연약한 몸에 겹겹이 황제의 예복이 입혀지고 무거운 관이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황제라는 거대한 상징으로 조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끝없는 의식. 그는 텅 빈 태화전에 앉아 자신을 향해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수백 명의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만세, 만만세라 부르며 숭배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5살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자 재물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그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찬을 받았습니다. 108가지의 요리가 차려지지만 황제는 독살의 위험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3숟갈 이상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 가지의 산의 진미 앞에서 사실상 굶주림에 가까운 통제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황금 감옥에서 어린 제순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 어머니는 그의 삶을 규정지을 빛과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한 명은 동태후 자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한풍제의 정실 황후였지만 제순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정은 유순하고 자애로웠습니다. 그녀는 제순을 황제가 아닌 그저 아들로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순이 엄격한 궁중 법도에 지쳐 울음을 터뜨릴 때 그를 조용히 안아준 것은 동태후였습니다. 그녀는 제순에게 과자를 챙겨주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시나마 평범한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순 역시 이런 동태후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서태후의 거처인 저수궁보다 동태후의 거처인 종수궁에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동태후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 바로 그의 친어머니 서태후 자이였습니다. 서태후는 동태후와 정반대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모성애가 아닌 권력 욕구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제순은 사랑스러운 자식이기 이전에 자신이 제국의 정점에 서기 위한 단 하나뿐인 발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강인한 황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유능한 꼭두각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서태후의 교육 방식은 사랑이 아닌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제순이 조금이라도 황제의 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공부를 게을리하면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그녀의 질책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폭력이었습니다. 네가 황제가 된 것이 누구 덕이라 생각하느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 8명의 대신들처럼 너의 목도 날아갈 것이다. 황제의 몸으로 그따위 나약한 소리를 하다니 차라리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 제수는 친어머니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공포의 대상이자 자신을 억압하는 적이었습니다. 이 2 어머니 사이에서 제순의 심리는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동태후를 사랑했지만 동태후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제순이 공부를 빼먹고 동태후의 처소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태후가 분노에 차서 쳐들어왔습니다. 서태후는 제순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순이 울음을 터뜨리자 동태후가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너무 엄하게만 대하시면 아이가 엇나갈까 두렵습니다. 그 순간
서태후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동태후를 쏘아보았습니다. 형님께서는 아들을 낳아보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겁니다. 황제의 교육은 제 소관이니 형님께서는 그저 편히 쉬시기만 하십시오. 이 말은 동태후에게 넌 후계자를 낳지 못한 여자라는 가장 큰 모욕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동태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제수는 이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좋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아준 나쁜 어머니에게 처참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궁궐에서 착함이나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직 힘과 공포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서태후에게 반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서태후가 아들에게 그토록 집착했던 것, 그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유교 경전에 통달하고 역사적 교양을 갖춘 완벽한 군주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통치가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순이 6살이 되던 1862년, 서태후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황제의 스승, 즉 사부로 임명합니다. 그 중에는 훗날 제순의 뒤를 이을 광서제의 스승이 되기도 하는 옹동화도 있었습니다. 옹동화는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학식을 지닌 대학자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어린 황제를 위대한 군주로 키워내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교실, 상서방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린 황제 제수는 공부의 재앙 수준으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1분도 채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대학과 중용의 따분한 구절들이 스승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제수는 하품을 하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몰래 환관을 불러 장난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옹동화의 일기에는 당시의 좌절감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일 황제께 논어의 한 구절을 100번 읽게 하였으나 끝내 외우지 못하셨다. 수업 도중 폐하께서 갑자기 짐은 황제인데 어찌하여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받아야 하느냐 고 물으셨다. 신은 황망하여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황제께서는 글자 자체에는 흥미를 보이시나 그 뜻을 새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자꾸만 혼관들을 불러 경극 흉내를 내게 하신다. 제수는 머리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극히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이 교실이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 서태후를 만족시키기 위한 연극 무대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 옹동화를 골탕 먹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옹동화가 엄격하게 폐하라고 부르면 제수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왜 부르느냐고 소리치며 스승의 권위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자신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감시하는 서태후를 더 두려워한다는 이중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보고는 매일 저녁 서태후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서태후는 아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격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제국의 최고 스승을 모셔왔거늘 감히 수업을 게을리해? 넌 황제의 자격도 없다. 서태후는 아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식사를 굶기기도 했고 몇 시간이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려 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통해 아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채찍질이 강해질수록 제순의 마음속에는 공부에 대한 증오심이 자라났습니다. 그에게 공부란 어머니의 억압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는 성군이 되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가 가장 경멸하는 망나니가 되는 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부를 거부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소극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황제로 만들었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황제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영리함은 이제 어떻게 하면 스승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감시를 피할까 하는 딴짓대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서는 마지못해 책을 읽는 척했지만 스승이 돌아가자마자 책을 내던지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환관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옹동화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양약을 거부하고 독약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교실은 그렇게 완벽한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황제 제순이 교실에서 스승과 전쟁을 치르고 어머니의 억압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가 다스리는 청제국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동치중흥이라고 부릅니다. 동치 황제 시대의 중흥기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유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서태후와 공치영은 자신들이 만주족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이 거대한 제국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입증한 한족 출신의 신하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여기서 중국 근대사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증국번, 좌종당, 그리고 이홍장입니다. 이들은 태평천국군을 진압하기 위해 서양의 근대식 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을 몸체로 삼고 서양의 기술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중체서양의 기치 아래 양무운동을 펼칩니다. 서양의 기술자들을 고용해 근대식 무기 공장을 세우고 서양식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통역관과 기술자를 양성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1864년 7월 14년간 중국 대륙을 피로 물들였던 태평천국의 난이 마침내 진압됩니다. 수도였던 청영이 함락되고 홍수조는 자살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제2차 아편전쟁을 끝낸 서양 열강들은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청나라를 살려두고 이권을 챙기는 편이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정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심지어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서태후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보수적이었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무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공친왕에게 외교를, 증국번과 이홍장에게 군사와 내치를 맡기며 유능한 신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제국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공장은 돌아갔으며 세금은 다시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치 황제께서 하늘의 복을 받아 제국이 다시 일어섰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동치중흥의 과정에서 정작 동치 황제 제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 조회에 참석해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저 어머니가 발 뒤에서 읽어주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양무운동에 대한 보고가 올라올 때 제수는 서양의 증기기관이 무엇인지, 만국공법이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스승 옹동화가 떠드는 사서삼경만큼이나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국은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부흥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순의 자존감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머니와 숙부, 그리고 수많은 한족 신하들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동치중흥이라는 화려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무대 중앙에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대사 한마디 없는 배경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 어머니에게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10대 중반에 들어선 재순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싶은 파괴적인 충동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0대 소년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황제에게는 친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족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신하들은 그에게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재순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바로 자신을 24시간 수행하는 환관들이었습니다. 물론 옹동화 같은 강직한 스승들은 황제가 환관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환관은 황제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간신배들이라고 매일같이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순에게 환관들은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처럼 따분한 도덕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처럼 자신을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황제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재순의 주변에는 주련영 같은 영악한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황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재순이 공부에 지루해하면 그들은 몰래 경극 배우들을 불러다 궁궐 한쪽에서 떠들썩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재순은 경극에 광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배우의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연기를 흉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딱딱한 황제의 공포보다 화려한 배우의 의상이 훨씬 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재순이 궁궐 밖 세상을 궁금해하면 환관들은 베이징 저작거리에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연극, 가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곳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금지된 것들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과자나 재미있는 장난감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순이 10대 중반에 접어들자 그 금지된 것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침소에 몰래 술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그림이 그려진 춘화를 가져와 황제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어린 궁녀들을 황제의 침소로 안내하며 소년 황제에게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재순은 이 비밀스러운 쾌락에 급속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서태후는 아들이 유교 경전을 읽고 성군이 되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환관들과 어울려 술과 여자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태후가 쌓아 올린 교육이라는 높은 댐은 일탈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뚤어진 우정은 재순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끄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환관들은 황제에게 궁궐 밖 자금성의 붉은 담장 너머에 진짜 세계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잔소리도 스승의 지루한 가르침도 없는 오직 쾌락과 자유만이 존재하는 신세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1872년 재순은 16세가 되었습니다. 만주족의 풍습에 따르면 황제는 이제 대혼, 즉 결혼을 하고 성인으로서 친정을 시작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 소식은 자금성 전체를 들뜨게 했습니다. 황제의 결혼은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안정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새로운 권력 구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에게 이 결혼은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서태후에게 아들의 결혼은 자신의 수렴 청정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10년 넘게 휘둘러온 절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녀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즉각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아내, 즉 미래의 황후마저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후를 자신의 사람으로 심어둔다면 아들이 친정을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안방을 통해 아들을 조종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반면 16세의 청년 제순에게 결혼은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을 황제가 아닌 남편으로 바라봐줄 여인을 만나 어머니가 통제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통해 나무 인형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서 바로 서고 싶었습니다. 운명의 날, 황후 간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만주족 명문가의 교수들이 자금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의 여인이 최종 후보로 제순과 두 태후의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부찰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유순했으며 무엇보다 성격이 고분고분하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녀는 서태후를 만난 순간부터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서태후의 비위를 맞추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서태후는 부찰 씨를 보는 순간 바로 이 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다루기 쉬운 아이라면 며느리로 삼아도 자신의 권력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아로특 씨였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몽골 정남기 출신의 명문가 딸이었으며 그녀의 외할머니는 다름 아닌 동태후의 친척이었습니다. 아로특 씨는 당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시와 서예에도 능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순종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성과 당당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태후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태후는 즉각 아로특 씨를 위험인물로 분류했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고집 센 아이는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 저 아이는 감히 내게 맞서려 들 것이다. 반면 제순의 눈에는 오직 아로특 씨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어머니에게 억눌려 사는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당당함과 지성을 갖춘 아로특 씨에게 강렬하게 이끌렸습니다. 그녀라면 자신을 이해해주고 이 숨막히는 궁궐에서 유일한 동지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태후 역시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아로특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순에게 말했습니다. 황제의 짝으로는 덕과 질을 갖춘 아로특 씨가 어울릴 듯합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서태후가 아들 제순에게 물었습니다. 황제, 누구를 황후로 삼고 누구를 후궁으로 삼겠느냐? 너의 뜻을 말해보거라. 서태후는 당연히 아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고 부찰 씨를 선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부찰 씨를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순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처럼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길, 다른 하나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선택하는 길.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16년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울분이 반항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서태후가 아닌 아로특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짐은 아로특 씨를 황후로 삼겠소. 그리고는 마치 격가지처럼 덧붙였습니다. 부찰 씨는 해비로 삼도록 치오. 순간 궁궐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태후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후로 간택된 아로특 씨는 당당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서태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감히 자신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순의 삶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행한 최초의 반항이자 마지막 반항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으로 잠시나마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과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파멸로 몰고 갈 반가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서태후는 이 순간의 모욕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며느리 아로특지를 적그로 규정했고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872년 10월 제순과 아로특시의 화려한 국혼이 거행되었습니다. 온 제국이 황제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결혼 직후 제순은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황후 아로특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순을 황제 폐하로 깍듯이 모시면서도 동시에 지음, 즉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짓고 서예를 논하며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아로특시는 제순이 그토록 경멸했던 공부가 사실은 즐거운 지적 유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순은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황제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아로특시는 그런 남편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폐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친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얼마든지 성군이 되실 자질이 있으십니다. 제가 곁에서 끝까지 폐하를 보필할 것입니다. 제순은 아내와의 시간 속에서 점차 황제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뚤어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행복한 광경을 서태후가 지옥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태후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금슬은 배신이었습니다. 저 계집이 감히 내 아들을 홀려 내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서태후의 질투는 단순한 시어머니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를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잔혹한 회방을 시작합니다. 첫째, 그녀는 예법을 트집 잡았습니다. 서태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황후 아로특시에게 문안 인사를 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소한 예절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모욕을 주었습니다. 황후는 어찌 그리 걸음걸이가 방정맞지 못하냐. 황후가 되어 아직도 유교 경전을 다 외우지 못했단 말이냐. 네가 그러고도 국모의 자격이 있느냐. 아로특시는 당당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태후의 부당한 질책에 굴하지 않고 조목조목 이치를 따져 대답했습니다. 태후마마, 신첩이 배운 바로는 예법이 이러하온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며느리의 오만함은 서태후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아들 제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순을 불러들여 황제는 국사에 전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밤낮으로 황후의 처소에만 머무는 것이냐고 호통쳤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황후의 침소에 들지 말거라. 대신 자신이 직접 뽑았던 후궁 해비 부찰씨의 처소에 가서 잠자리를 가지라고 강요했습니다. 해비는 서태후의 눈치를 보며 제순과의 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서태후에게 보고하는 스파이 역할을 했습니다. 제수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내에게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찾아가면 다음 날 아침 아로특 씨는 서태후에게 불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유혹하여 국사를 그르치게 한 요망한 년이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수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멀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명령대로 사랑하지도 않는 해비의 처소에 가거나 혹은 아무도 없는 자신의 침전 양심전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황후 아로특 씨 역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공포 때문에 다가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순의 심리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 자신의 잠자리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서태후는 아들의 결혼마저도 자신의 통제에 두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17세의 황제. 그는 이제 이 숨막히는 자금성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일지라도 말입니다. 1873년 제수는 17세가 되었습니다. 서태후는 마침내 수림청정에 발을 거두고 아들에게 친정, 즉 직접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론상으로 제수는 이제 제국의 유일한 절대군주였습니다. 모든 신하가 그에게 복종해야 했고 모든 결정이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나무 인형으로 살아온 소년에게 갑자기 제국을 통치하라고 맡긴 셈이었습니다. 제수는 정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양무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국의 재정이 얼마나 바닥났는지, 서양 열강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어머니 서태후가 황태후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황제가 아직 어리니 중요한 결정은 내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전히 모든 보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신하들 역시 실제 권력이 17세 황제가 아닌 40세의 서태후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순에게 형식적인 보고를 올린 뒤 곧장 서태후의 처소로 달려가 진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제수는 다시 이름뿐인 황제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정을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를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제수는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13년 전 그가 4살 때 영프 연합군이 불태워버린 원명원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두 분 태우마마께서 편히 여생을 보내실 휴식처를 마련해 드린다는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유년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원명원은 그에게 제국의 굴욕이자 아버지의 비겁한 도주를 상징하는 상처였습니다. 그는 원명원을 재건함으로써 자신의 시대에 제국이 다시 일어섰음을, 자신이 아버지와는 다른 황제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금성 탈출을 꿈꿨습니다. 그는 어머니 서태후의 감시가 숨막히는 자금성을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궁전인 원명원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황후 아로특 씨와 함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토목공사를 통해 황제로서의 권위와 남자로서의 자유를 동시에 쟁취하려 했습니다. 제수는 즉각 원명원 재건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제국 전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재정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태평천국에 난을 수습하고 양무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으며 서양 열강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느라 국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 하나를 통째로 옮기는 것과 같은 거대한 궁전을 새로 짓겠다는 황제의 계획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황제의 스승이었던 옹동화, 그리고 황제의 숙부이자 양무운동의 리더였던 공친왕 혁흔을 비롯한 모든 대신이 눈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아니 두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가뭄과 홍수로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그들의 고열을 짜내어 궁전을 짓는 것은 망국의 군주나 하는 짓이옵니다. 원명원 재건은 제국의 재정을 파탄낼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제수는 이 모든 충언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평생 억눌려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감히 짐의 효심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짐은 황제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스승 옹동화를 파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숙부, 공친왕 혁흔마저 황제를 능멸했다는 죄를 물어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친왕의 자귀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여 년간 제국을 이끌어온 공친왕이 17세 조카 황제의 고집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각한 것입니다. 제수는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제국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 모든 소동은 결국 서태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서태후는 처음에는 아들의 효심을 기특하게 여겨 공사를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공친왕까지 실각하자 그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제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들의 친정을 공식적으로 끝장내 버렸습니다. 황제는 아직 어려 사리 분별이 부족하다. 신하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사를 그르쳤다. 서태후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순의 명령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원명원 재건 공사를 즉각 중단시킨다. 공친왕 혁흔을 모든 직위에 복권시킨다. 황제는 당분간 국사에서 손을 떼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것은 완벽한 정치 쇼였습니다. 서태후는 이 사건을 통해 철없는 아들 황제를 대신하여 현명한 어머니 태후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음을 만천에 공표했습니다. 제수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의 권위를 세우려다 오히려 철부지라는 낙인만 찍혔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공간을 만들려다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려다 오히려 어머니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친정은 그렇게 1년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1807 14년 가을, 18세의 황제 제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제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셔버리겠다. 나 자신마저도. 그는 자신을 유혹하던 환관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궁 밖으로 나갈 것이다. 나를 베이징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안내하거라. 파멸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말았습니다. 1807 14년
18세의 황제 제수는 마침내 좋은 황제, 효심 깊은 아들이 되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야망이었던 원명원 재건은 좌절되었고, 유일한 사랑이었던 황후 아루특씨는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격리되었습니다. 그의 친정은 전 제국 앞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자기 파괴적 충동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화려한 감옥, 자금성에서 단 하루도 황제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24시간 감시하는 스승도 신하도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충실히 따르는 환관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짐은 궁 밖으로 나갈 것이다. 황제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황제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였습니다. 황제의 몸, 용체는 종묘사직 그 자체였기에 단 한순간이라도 감시에서 벗어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수는 이미 황제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탈출은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완벽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력자는 그의 신임하는 환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조력자는 놀랍게도 그의 사촌형이자 그토록 강직했던 공친왕 혁흔의 아들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품행이 방탕하고 유흥을 즐기는 불량 황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에게 궁 밖의 신세계를 알려준 장본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수는 무거운 용포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그는 값비싼 비단으로 만든 평민 부호의 아들, 도련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는 황제의 관 대신 평범한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그는 환관 두어 명과 재정의 호의를 받으며 황제의 침전인 양심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궁녀와 순찰병들의 눈을 피해 자금성의 복잡한 미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은 자물쇠가 걸려 있어야 할 궁궐의 작은 쪽문, 신무문의 비밀 통로를 통과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이미 환관들이 뿌린 막대한 은재에 매수되어 황제의 밥맛이를 못 본 척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18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감시 없이 궁궐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제 제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베이징의 밤거리를 떠도는 부잣집 도련님, 제 도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퇴폐적이며 가장 위험한 곳, 자금성과는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제순 일행이 도착한 곳은 전문 바깥, 8대 호동이라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공식적인 홍등가이자 유흥의 중심지였습니다. 8개의 큰 골목이라는 뜻의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시장 거리처럼 보였지만 해가 지고 붉은 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제수는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자금성이 절대적인 고요함과 질서의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소음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것은 용연향의 고급스러운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분 향기, 짙은 술 냄새, 기름의 음식을 볶는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뿜는 땀 냄새였습니다. 귀를 울리는 것은 엄숙한 궁중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술집에서 터져나오는 경극 배우의 날카로운 노랫소리,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주사위가 구르는 소리,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취객들의 고성이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모든 것이 죽은 듯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날 것 그대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제순을 안내한 제정은 이 세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폐하, 아니 제도령. 여기가 바로 진짜 베이징입니다. 궁궐 안은 그저 거대한 무덤일 뿐이지요. 8대 호동은 엄격하게 등급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급 기루는 청금소라 불리며 주로 고관대작이나 부유한 상인들을 상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읊어주는 교양 있는 기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급 기루는 차원이나 하처라 불리며 노골적으로 성을 파는 하급 매춘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순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상급 기루였습니다. 그들은 경성반과 같은 당대 최고의 기루에 들어섰습니다. 기루의 마담은 제정이 황족임을 알아보고 제순을 새로 떠오른 거상의 아들쯤으로 여기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최고급 술과 안주가 차려지고 가장 아름다운 기생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순의 방에 들어온 기생들은 그가 황제인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 많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도련님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순은 난생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궁궐에서 궁녀들은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성적인 도구일 뿐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태후는 그를 권력의 도구로, 스승 옹동화는 교화의 대상으로, 신하들은 명령을 내리는 상징으로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기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순의 용체가 아닌 그의 지갑을 보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제순에게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장사는 잘 되셨어요? 도련님은 어떤 희극을 좋아하세요? 그들은 제순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순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제순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순과 거래를 했습니다. 제순은 이 거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자신이 가진 돈으로 사람의 웃음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는 금지되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기생들과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환관 제정이 가르쳐준 대로 기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음탕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교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선택한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실존적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남자로서의 통제력과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이 가장 천박한 장소에서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강력한 마약이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자금성에서 무기력한 나무 인형으로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8대 호동에서 살아 숨쉬는 제도령으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의 일탈은 곧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수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많게는 매일 밤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상급 기루의 세련된 유희는 금방 시시해졌습니다. 그의 일탈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날거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했습니다. 그는 재정의 손에 이끌려 하급 기루들이 모여있는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여인들은 시를 읊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노골적으로 욕설을 내뱉었고 거칠게 손님을 끌어당겼습니다.
제수는 이 천박함에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머니 서태후가 가장 경멸하고 혐오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이 더러운 장소에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이렇게 만든 어머니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고귀하게 키우려 했지만 나는 이렇게 가장 천한 곳에서 뒹굴고 있다. 이것은 그의 소극적이고도 치명적인 반항이었습니다. 그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기생과 남창의 역할을 겸했던 경극 배우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박장에 드나들며 하룻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아편에도 손을 댔다는 야사까지 전해집니다. 그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야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제수는 궁궐 안팎으로 최소 5명의 여인을 은밀히 부양했다고 합니다. 황궁 안의 궁녀들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물론 궁 밖의 기생들 중 마음에 드는 이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자신의 아이를 낳도록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행동은 황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황제의 혈통이 궁 밖의 천한 기생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황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대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순에게 혈통이나 제국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순간의 쾌락, 이 파괴적인 자유에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이중 생활을 단 한 사람,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황후 아로특씨였습니다. 그녀는 서태후에 의해 남편과 격리되어 곤영궁에 사실상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매일 밤 어디로 사라지는지 환관들의 수군거림과 남편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냄새를 통해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에 배어있는 싸구려 분 냄새, 독한 술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병약해져가는 그의 안색. 어느 날 밤 제순이 또다시 궁을 빠져나가려 할 때 아로특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태후의 감시를 뚫고 목숨을 걸고 남편의 침전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하, 제발 멈추어 주시옵소서. 제수는 당황했습니다. 황후, 어찌 여긴 어인일이요? 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시자 하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하여 천자의 몸으로 저작거리에 가장 천한 곳을 드나드시며 용체를 더럽히십니까? 아로특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신첩 서태후마마의 노여움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폐하의 옥체가 상하실까?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폐하께서 무너지시면 이 청나라 사직이 무너지는 것이옵니다. 제발 신첩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조상님들을 생각하시어 옥체를 보존하소서. 이것은 아로특씨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제순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안에도 선을 향한 마지막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망을 보던 환관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시간이 없습니다. 자의 돈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제순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촌형 제정과 환관들이 그에게 주입했던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황제는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한다. 어머니에게 억눌려 사는 것은 남자가 아니다. 황후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황제라는 틀에 가두려 하는 것이다.
제수는 아내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궁밖의 자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황후는 궁 안의 일이나 잘 돌보시오. 짐의 일은 짐이 알아서 하오.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로특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팔대우동에서도 가장 불결하고 가장 위험하다는 하급 매음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운명과 마주칩니다. 그날 밤 그의 몸속으로 죽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1814년 늦가을 18세의 황제 제수는 자신의 이중 생활에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낮에는 자금성의 용상에 앉아 멍한 눈으로 신하들의 보고를 듣는 목종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제 도련님이 되어 팔대호동의 가장 어둡고 축축한 밑바닥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에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고귀한 황제라는 껍데기를 이 천박한 쾌락으로 오염시키는 행위.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가장 완벽한 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금지된 자유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도 그는 베이징의 한 하급 매음굴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야 몰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숙취이거나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오한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환관들에게 더 진한 차를 가져오게 했고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분을 더 두껍게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회를 준비하기 위해 용포로 갈아입던 제수는 거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목과 가슴 부근에 붉고 기분 나쁜 반점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환관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당장 어이를 불러라. 하지만 그는 어이를 부르라는 말을 내뱉고는 곧바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이가 와서 자신의 몸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탄로날지도 모른다. 자신이 밤마다 궁을 빠져나가 가장 더러운 곳에서 뒹굴었다는 사실을. 아니다, 부르지 마라. 그저 피곤해서 생긴 두드러기일 것이다. 그는 환관들을 물리고 혼자 침전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붉은 반점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사타구니와 입안에 끔찍한 궤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썩어가는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1814년 12월, 제수는 마침내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덩이 같은 고열 속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청구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그가 팔대호동에서 사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황제가 병석에 눕자 자금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제의 병은 곧 제국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즉시 청나라 최고의 의사들로 구성된 태의원의 어이들이 황제의 침전, 양심전으로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어이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황씨 건강을 돌보며
온갖 병증을 다뤄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황제의 침상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제의 침전은 역한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제의 몸을 덮고 있던 비단 이불을 걷어낸 순간 노련한 어이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황제의 몸은 18세 청년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전신은 붉은 반점과 고름이 터져 나온 수포로 뒤덮여 있었고 특히 회음부와 입안의 궤양은 이미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는 감기나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서에서만 보았던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병의 증상과 일치했습니다. 양매창, 혹은 서양 의서에서 말하는 매독. 이 단어가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그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매독에 걸리셨다. 이 말을 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밤마다 사창가를 드나드시며 천한 기생들과 몸을 섞으셨습니다. 라는 고발과도 같았습니다. 이 진실을 입에 올린 어인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것은 물론 구족이 멸족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이들은 침묵했습니다. 황제는 고열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제국의 최고 의사들은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단서 매간에 무엇이라고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적으면 죽는다. 거짓을 적으면 황제가 죽는다. 진퇴양난의 공포 속에서 가장 연로한 어의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이 증상은 혹 천화가 아니옵니까? 천화,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다른 어이들은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필시 천연두입니다. 황실은 대대로 천연두에 약하셨습니다. 순치제께서도 이것은 완벽한 정치적 진단이었습니다. 왜 하필 천연두였을까요? 첫째, 증상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천연두 역시 고열과 함께 전신의 끔찍한 수포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매독의 궤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지만 덮어씌우기에는 가장 그럴듯한 병이었습니다. 둘째, 명분이 완벽했습니다. 천연두는 천형, 즉 하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도덕과는 상관없는 불운의 영역이었습니다. 황제가 천연두에 걸린 것은 비극이지만 스캔들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역사적 선례가 있었습니다. 제순의 선조인 순치제가 천연두로 사망했고 위대한 강희제는 천연두를 앓고 살아남았기에 복이 있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천연두는 황제의 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진단은 즉시 황제의 두 어머니 동태후와 서태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마음이 여린 동태후는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다는 말에 그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이들의 눈빛에서 이것이 천연두가 아님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서태후는 즉각 천연두라는 진단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황제께서 천연두에 걸리셨다. 이것은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서태후는 이 사실을 이용해 완벽한 정치쇼를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즉각 전 제국에 조서를 반포합니다.
황제께서 천연두에 걸려 위중하시니 온 백성은 황제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관청은 향을 피우고 모든 사찰은 제를 올려 하늘의 자비를 구하라. 그리고 그녀는 비극의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눈밭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이시여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만약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거든 부디 아들의 목숨이 아닌 이 늙은 어미의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녀의 모성애는 온 백성을 감동시켰습니다. 서태후는 아들의 병을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통해 자신이 없으면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제국을 위하는 유일한 어머니임을 만천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단 한 사람, 진짜 환자는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제수는 이제 매독 환자가 아니라 천연두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제의 병명이 천연두로 확정되자 태의원은 천연두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몸에 열을 내리는 냉한 약재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천연두 수포가 잘 터져 나오도록 돕는다는 민간 요법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병은 천연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매독균에 의해 안에서부터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균과 싸우며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한 약재들은 오히려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잘못된 치료는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제순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뒤덮은 발진은 이제 단순한 반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고무종이라 불리는 매독 말기의 끔찍한 종양으로 변해갔습니다. 살덩거리가 썩어 문드러지며 피부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환관들은 황제의 시중을 들기 위해 침전에 들어갔다가 그 끔찍한 광경과 냄새에 구역질을 하며 뛰쳐나오기 일쑤였습니다. 황제의 침전은 더 이상 궁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제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비명은 양심전을 넘어 자금성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달라. 너무 아프다. 어이들을 당장 참수하라.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몸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썩어가는 살점이 손톱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콧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황제의 존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에 울부짖는 썩어가는 고깃덩어리였습니다. 어머니 서태후는 아들의 침전에 연기를 하러 가끔 들렀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고 끔찍한 광경에 잠시 인상을 찌푸렸다가 이내 슬픈 어머니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거라. 하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는 마치 전염병이 옮기라도 할 듯 서둘러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고통은 그녀에게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황궁의 어이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황제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황제의 증상은 그들이 아는 천연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실은 매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똑같은 천연두 약을 계속 처방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기극을 꿰뚫어 본 눈이 궁 밖에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의 영국 공사관에 소속된 의사 존 더전 박사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주치의는 아니었지만
공친왕이나 이홍장 같은 최고의 관료들을 진료하며 황궁 내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실 의사들 중 일부는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서양 의학에 매달리려 했던 듯 황제의 증상을 익명으로 데르젠 박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열과 온몸의 발진이 나타났습니다. 입과 생식기 주변에 심한 궤양이 나타났습니다. 피부는 썩어가고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최근 코가 막혔습니다. 더전 박사는 이 증상 목록을 보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인도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황제의 병은 천연두간이다. 궁궐의 발표는 완벽한 거짓이다. 이 증상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말기 매독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는 황제가 매독균에 의해 신경계와 피부, 뼈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이 진단은 공친왕 등을 통해 서태후에게도 은밀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서양 의사는 이것을 다른 병이라 주장합니다. 혹시 그를 불러? 하지만 서태후는 이런지에 거절했습니다. 오랑캐 의원이 감히 황제의 용체에 손을 댄단 말이냐. 그는 황실을 모욕하고 제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첩자일 뿐이다. 서태후에게 서양 의사의 진실된 진단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천연두라는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제수는 이제 그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187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양심전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수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18세 청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전신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는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1월 12일. 제수는 기적처럼 아주 잠시 마지막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환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황후를 뵙고 싶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어머니 서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고 또 그토록 지독하게 외면했던 그의 아내 황후 아로특 씨였습니다. 환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서태후는 황후가 황제의 길을 뺏는다는 이유로 아로특 씨가 남편의 침전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한 환관이 목숨을 걸고 곤영궁에 유폐되어 있던 아로특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로특 씨는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양심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침전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당당하고 늠름했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침상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진 무엇인가가 누워 악취를 풍기며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폐하. 아로특 씨는 통곡하며 침상으로 달려가 썩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다는 사죄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조심하라는 경고였을까요?
혹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저주였을까요? 하지만 그의 목에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1875년 1월 12일 청나라 10대 황제 제순, 그의 나이 불과 18세였습니다. 황제의 침전이었던 양심전은 통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황후 아로특 씨는 남편의 썩어가는 시신을 붙들고 실신할 듯 울부짖었고, 환관들과 궁녀들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양심전에 남겨진 황후 아로특 씨의 절규는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천연두로 발표되었습니다. 제국은 성군이 될 뻔했던 어린 황제의 요절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짧았던 시대, 동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받은 서태후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차가운 권력의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꼭두각시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의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 울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어머니 서태후 자희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14년 전 한풍제가 죽었던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겪었던 그 권력투쟁을 떠올렸습니다. 황제가 죽었다. 이것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순에게는 아들이 없다. 황제의 대가 끊긴 것입니다. 이것은 황실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청나라의 황위계승법, 즉 조종 성법에 따르면 황제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학렬의 황족 중에서 다음 세대의 아이를 양자로 들여 황위를 잇게 해야 했습니다. 즉 제순은 제자 학렬입니다. 따라서 다음 황제는 그의 조카뻘, 즉 부자 학렬의 아이 중에서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법대로 부자 학렬의 아이가 황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은 제순의 아들로 입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순의 황후였던 아로특 씨가 황태후가 됩니다. 그리고 서태후, 그녀는 황제의 할머니인 태왕태후가 됩니다. 태왕태후, 이것은 가장 존귀한 칭호였지만 동시에 정치적 은퇴를 의미했습니다. 태왕태후는 황제의 정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궁궐 깊은 곳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상징적인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14년간 수렴 청정을 통해 제국을 철권 통치해온 40세의 서태후였습니다. 그녀가 과연 이 은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야망은 이제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종 성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심야의 긴급 어전 회의를 소집합니다. 한밤중 자금성의 군기 대신들과 황족 대표들이 서태후의 처소로 불려왔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태후는 울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제께서 승하하셨다. 후사가 없으니 다음 황제를 정해야 한다. 대신들은 당연히 부자 학렬의 아이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도에 따라 공친왕의 손자 중에서 그때 서태후가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제국은 나의 외환으로 위태롭다. 갓난아기에게 제국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성숙하고 영특한 군주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처럼
한 아이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내 여동생의 아들, 순친왕 흑현의 아들인 제첨이 있다. 그 아이가 총명하니 대통을 잇게 하겠다. 제첨, 이 이름이 나오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첫째, 제첨은 제자 항렬이었습니다. 죽은 제순과 같은 항렬, 즉 사촌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의 황위를 잇는 것은 청나라 법도에 어긋나는 불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실의 족보를 뒤흔드는 폐륜이었습니다. 둘째, 제첨의 나이는 불과 3살이었습니다. 성숙하고 영특한 군주를 찾아야 한다는 서태후의 말은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이 결정의 진짜 의도를 즉각 간파했습니다. 만약 같은 학렬인 제첨이 황제가 되면 그는 죽은 제순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서태후의 남편, 즉 한풍제의 양자로 입적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제순의 황후 아로특씨는 황태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죽은 전임 황제의 미망인일 뿐 과부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서태후, 그녀는 태왕태후가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황제의 양어머니이자 이모로서 여전히 황태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3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제가 어리니 서태후마마께서 다시 수렴 청정을 하셔야 한다. 이것이 서태후의 진짜 노림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제국의 법도를 무시하고 족보를 꼬아버리고 3살 빼기 조카를 새로운 꼭두각시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14년 전에 신유정변에 이은 서태후의 두 번째 쿠데타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정변보다 잔인하고 치밀한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몇몇 강직한 신하가 아니 되옵니다. 조종 성법에라며 반대하려 했지만 서태후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자는 이 제국에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공포가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저토록 냉정하게 권력을 계산하는 40세의 여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군가 순친왕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3살배기 제첨은 한밤중에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자금성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순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청나라의 11대 황제 광서제입니다. 서태후는 아들이 죽은 지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자신의 다음 40년 통치를 위한 완벽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불법적으로 즉위하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잊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순이 유일하게 상했던 여인, 20세의 젊은 미망인, 황후 아로특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다가 서태후에 의해 강제로 자신에 거쳐 곤영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녀는 졸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태후의 쿠데타로 인해 황태후라는 법적 지위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죽은 황제의 부인일 뿐 아무런 권력도 명분도 없는 과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서태후는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예의조차 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은 것이 모두 저 요망한 며느리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황후가 황제의 길을 빨아먹어 황제를 일찍 죽게 만들었다. 황후가 황제를 제대로 포필하지 못해 황제가 밖으로 나돌다 병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끔찍한 모험이었습니다. 남편의 방탕을 막으려 눈물로 호소했던 것은 아로특씨였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잔인하게 갈라놓은 것은 서태후 자신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며느리에게 모두 전가했습니다. 아로특 씨는 이 모든 모욕을 곤영궁의 차가운 바닥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남편을 죽인 원수로 몰아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치욕 속에서 평생을 유폐되어 사느냐, 아니면 남편을 따라 죽음으로써 이 지옥을 끝내느냐. 제순이 죽은 지 불과 74일 뒤 1875년 3월 27일 황후 아로특 씨가 자신의 거처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0세였습니다. 황실의 공식 발표는 황제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단식 자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한 열녀의 표상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공식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아로특 씨의 죽음에 서태후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끔찍한 소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 소문의 핵심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의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태후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아로특 씨는 남편 제순이 죽었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로특 씨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은 제순 황제의 유일한 핏줄이자 적법한 황위 계승자가 됩니다. 서태후가 불법적으로 세운 새 살빼기 광서제는 즉시 폐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로특 씨는 황제의 생모로서 명실상부한 황태후가 되어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태후가 14년간 공들여 쌓고 아들의 죽음까지 이용하며 지켜낸 권력이 저 며느리 뱃속의 아이 하나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서태후는 이 가능성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로특 씨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낳는다면 너와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혹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로특 씨의 아버지 숭기를 불렀습니다. 서태후는 숭기에게 물었습니다. 황후가 지금 매우 상심해 있는데 아비로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내 딸을 네가 직접 처리하라. 숭기는 딸의 거처로 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로특 씨는 아버지를 보고 서태후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숭기는 차마 딸을 죽으라 말하지 못하고 황후께서는 알아서 처신하실 줄 압니다라는 가장 잔인한 대답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자결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다른 설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서태후가 직접 환관을 시켜 아로특 씨에게 독약을 내렸다는 설입니다. 혹은 아로특 씨의 모든 음식에 수은이나 비소 같은 독을 조금씩 타서 그녀를 서서히 병사로 위장해 죽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단식입니다. 서태후는 아로특 씨에게 음식을 일절 공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황후가 남편을 따라 순사하겠다니 그 충절을 막지 말라. 이것은 굶겨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로특 씨는 곤영궁에 갇혀 며칠이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굶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자발적인 순사가 아니라 서태후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살해에 의한 타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선이 사랑한 유일한 여자, 서태후에게 맞선 유일한 여자, 그리고 아마도 청나라의 마지막 정통 황제가 될 수 있는 여자, 아로택 양. 그녀는 그렇게
남편이 죽은 지 불과 2달여 만에 시어머니의 잔혹한 권력욕에 희생되어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서태후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수는 죽어서 동치제라는 연호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황실의 법도에 따라 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묘호는 황제의 공덕을 기려 종묘에 올리는 이름입니다. 처음 신하들은 그에게 덕종이라는 묘호를 올리려 했습니다. 덕이 있는 황제라는 무난한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묘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서태후는 훗날 1908년 자신이 죽기 직전에 아들의 묘호를 직접 다시 정합니다. 그가 받은 최종 묘호는 바로 목종이었습니다. 목 이 한자는 공경하다, 화목하다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상을 공경하고 덕을 갖춘 황제라는 뜻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이라는 글자는 나무 목자와 발음과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청나라가 멸망한 뒤 백성들과 역사가들은 이 목종이라는 묘호를 나무 목자를 써서 목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조상. 이것은 제순의 18년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정확한 역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어머니 서태후의 손에 쥐어진 나무 꼭두각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종하는 대로 용상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동치중흥이라는 화려한 연극 무대 위에 세워진 대사 한마디 없는 나무 소품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편이었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 제수는 순종하라는 족수였고 그의 연호동치는 가짜 평화의 상징이었으며 그의 묘 목종은 영혼 없는 인형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단지 방탕한 황제의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의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육되었으며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준 가장 끔찍한 증거물입니다. 한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살배기 황제가 용상에 올랐습니다. 제순의 18년 생에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의 멸망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를 동치중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양무운동으로 잠시나마 제국이 안정을 되찾은 시기.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중흥의 실체를 압니다. 그것은 동치황제 제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태후와 공친왕 그리고 이홍장 같은 유능한 신하들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동치중흥은 골마 터지기 직전에 상처 위에 바른 고약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수술, 즉 정치체제의 개혁을 거부하고 서양의 기술이라는 진통제에만 의존한 시한부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순의 죽음은 이 시한부 제국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청나라는 개혁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선이 아들을 낳고 아로택 왕비가 왕대비가 된다면 지적이고 당당했던 아로특 씨와 개혁파였던 공친왕이 손을 잡고 서태후의 보수 세력을 견제하며 진짜 개혁을 추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순의 죽음 그리고 아로특 씨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이 모든 가능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대신 제국은 서태후라는 거대한 대행을 선택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조종 성법까지 어겨가며 3살배기 광서제를 또 다른 나무 인형으로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후 40년 가까이 청나라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 배를
개혁의 신대륙이 아닌 보수와 현실 안주라는 암초를 향해 몰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순이 죽고 20년 뒤 1894년 청나라는 근대화된 일본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제순이 죽고 25년 뒤 1900년 서태후는 부청 멸량을 외치는 광신도 집단, 의화단을 지원했다가 8개국 연합군에게 수도 베이징을 다시 한번 점령당하고 굴욕적인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순이 죽고 36년 뒤 1911년 결국 신의 혁명이 일어나 260여 년을 이어온 청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순의 개인적인 비극은 그렇게 청나라 제국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썩어가는 몸은 상징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치명적인 균에 감염되었지만 내부의 거짓과 기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당하고 천연두라는 잘못된 처방에 의존하다가 결국 안에서부터 끔찍하게 썩어 문드러진 18세 황제의 몸. 이것이 바로 19세기 후반 청나라 제국이 처한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황제의 18년의 삶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해 가장 어둡고 천박한 뒷골목을 거쳐 다시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황제의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순. 순종하라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순종하며 살다가 단 한 번의 사랑과 단 한 번의 야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는 순종을 거부하고 파괴를 택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동치, 함께 다스린다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욕과 제국의 몰락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산산조각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은 목종, 나무로 만든 조상입니다. 역사는 그가 황제가 아니라 영혼 없는 인형이었음을 그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방탕한 황제가 매독으로 죽었다는 자극적인 스캔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그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제순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 제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서태후에게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권력을 쥐기 위한 티켓이었습니다. 스승 옹동화에게 그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아니라 유교적 이념을 주입해야 할 기계였습니다. 신하들에게 그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조아려야 할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팔대호동의 뒷골목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어쩌면 성적 쾌락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황제가 아닌 제 도령으로 불리며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잠시나마 인간이 되는 순간을 갈망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가 선택한 방식은 끔찍하게 비뚤어졌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그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누가 그의 영혼을 먼저 살해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 서태후는 아들을 나무 인형으로 만들므로써 제국에 대한 통치권을 40년 더 인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정치게임의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인 어머니로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패배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자금성의 붉은 담장은 오늘도 베이징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18세 황제의 비명과 20살 황후의 눈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차가운 돌담 너머의 역사가 아닌 고통받고 사랑하고
절망했던 인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긴 이야기는 바로 그 인간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